나이가 들수록 질문은 더 어려워집니다. 모르는 것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사람답게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낯선 말이 나와도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설명을 놓쳐도 다시 묻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휴대전화 사용법을 물으려다 괜히 잔소리로 말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 지키고 싶은 것은 체면이지만 실제로 잃는 것은 정확함과 안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집에 돌아온 뒤 그때 물어볼 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질문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모르는 순간을 숨기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정확히 묻는 어른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관계와 일을 흐리지 않으려는 책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르는 자신을 나무라기보다 묻지 못했던 마음부터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질문이 부끄러운 까닭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르치는 쪽이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쪽이 되는 일이 낯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묻는 순간 권위가 줄어드는 것 같고, 가족 앞에서는 뒤처진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내용을 숨긴 채 경험으로 덮으려 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사용하는 빠른 말과 낯선 용어가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잠깐 체면을 지켜도 오해를 오래 남깁니다. 잘못 이해한 일정, 엉킨 송금, 놓친 약 복용법은 작은 망설임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도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른다움은 모든 답을 가진 모습보다 모르는 순간에도 책임있게 확인하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체면은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정확함에서 생긴 신뢰는 오래 남습니다. 논어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삶의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이 기록을 오늘의 말로 풀면 모르는 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자가 현대의 회의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직접 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원칙은 이어집니다. 아는 척하면 질문의 문이 닫히고 모른다고 인정하면 배움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이 많아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지식의 양보다 정직한 경계에서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알지만 이 부분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를 속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름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도 질문할 용기를 얻습니다. 한 사람의 솔직함이 방안의 긴장을 풀고 잘못된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아는 척 대신 정확한 범위를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질문을 시작하는 가장 단단한 첫걸음입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일입니다. 논어에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기쁨과 연결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반복해서 몸에 익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노년의 생활에 적용하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은행 앱의 버튼 하나를 익히고 병원 예약 방법을 2번 연습하고 손주가 쓰는 낯선 표현의 뜻을 묻는 것도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림과 무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천천히 묻고 적어두고 다시 해보면 됩니다. 질문을 한 번 했는데 또 잊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반복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배움의 방식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뇌와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를 메모하고 내일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해보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질문은 굴욕이 아니라 삶을 계속 넓혀가는 도구가 됩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살필 것도 있습니다. 논어에는 관계와 실천을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생활에서는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몰라서 묻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는 것인가? 상대가 불친절할까 두려운 것인가? 혹은 내가 늘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습관에 묶여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문제의 이름을 알면 행동을 고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망설임의 이유를 살피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어렵게 하는 제도와 무례한 태도도 분명 존재합니다. 성찰은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을 요청할 부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오늘 질문을 피하고 싶어질 때 먼저 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를 막는 것은 정보 부족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답을 알면 다음 행동도 조금 선명해집니다. 정확한 질문은 나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한 사람이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해하게 됩니다. 어, 병원에서 복용 시간과 부작용을 다시 확인하면 가족도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회비 사용 내역을 차분히 묻는 일은 불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 논어에 기록된 신뢰의 원칙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모호한 채 넘어가는 것보다 확인하고 약속을 맞추는 태도가 공동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함께 같은 지도를 보려는 손짓이어야 합니다. 어, 오, 따지든 묻기보다 목적을 밝히십시오. 어, 제가 정확히 이해하려고 묻는다고 먼저 말하면 대화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질문하는 한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질문을 하는 일은 개인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책임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질문이 더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자녀는 같은 설명을 반복하다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나오거나 설명이 가르침이 아니라 핀잔처럼 들립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 가운데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오늘의 평등한 가족 관계에 적용한다면 내가 무시당하기 싫은 만큼 상대도 무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냐는 표정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자녀의 실수에는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예의를 지키고 설명하는 사람도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가족에게 무엇을 물을 때는 먼저 시간을 물어보십시오. 지금 잠깐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묻고 설명이 끝나면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을 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존중이 반복되면 질문은 세대 차이를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질문은 특히 안전과 돈이 걸린 순간에 더 중요합니다. 약 이름, 검사 결과, 계약 조건, 송금 대상,
휴대전화 인증처럼 한 번의 착오가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은 체면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개인의 용기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법률, 투자와 관련된 판단은 전문가의 설명과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공자의 수양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대신해 스스로 결론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묻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한 뒤 핵심을 자신의 말로 되짚어 보십시오. 날짜, 금액, 횟수는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오. 답변이 모호하면 서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한 번 더 묻는 것이 늦는 길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좋은 질문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모르는 지점을 한 문장으로 좁힙니다. 전체는 알겠는데 신청 마감일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둘째, 내가 이해한 내용을 먼저 말합니다. 월요일까지로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다음 행동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질문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상대도 답하기 쉽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역에 쏟아내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지나치게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의는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분명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답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도 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 말로 묻기 어렵다면 종이에 적거나 화면을 보여주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를 짧게 적은 뒤 입 밖으로 내보십시오. 준비된 질문은 떨림을 줄이고 대화를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질문을 막는 체면, 모름을 인정하는 태도, 반복해서 배우는 습관,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질문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순간에 입을 여는 일입니다. 질문할 내용을 알아도 막상 사람들 앞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표정이 잠시 굳더라도 그것이 내 가치의 평가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질문에 서툰 사람도 있고 설명에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에 잘 되지 않았다면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됩니다. 질문할 문장을 메모해 두고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먼저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장면부터는 무례한 반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중심을 지킬지, 질문 뒤에 어떤 기록과 행동을 남길지, 그리고 매일 한 번 질문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일은 작아 보여도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큰 시작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차갑거나 비웃음에 가깝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괜히 물었다는 생각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불친절이 내 사람됨의 값은 아닙니다. 설명할 여유가 없었거나 그 사람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먼저 숨을 한번 고르고 감정을 바로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히 이해해야 해서 다시 묻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이나 가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참는 것이 품격은 아닙니다. 모욕을 견디며 정보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포기하지 않되 내 존엄도 함께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실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는 일은 패배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질문이 될 때가 있고 따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차이는 목소리 크기보다 마음의 목적에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것인지
상대의 잘못을 몰아세우려는 것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바로 묻기보다, 제가 이해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달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질문하기 전에는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꼭 물어야 하는가? 사람들 앞보다 따로 말하는 편이 나은가? 내 말에 이미 결론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물론 부당한 일을 분명히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과 요구를 나누어 말하면 좋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확인하거나 고쳐달라는지 덧붙이는 것입니다. 어... 질문은 상대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실을 함께 크게 보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말의 목적이 분명하면 단호함과 예의는 함께 설 수 있습니다. 공자에게서 전해지는 화의부동의 원칙은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의 생활에 옮기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질문까지 삼키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모두가 괜찮다고 할 때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둘러 계약하려 할 때도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 침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함께 더 안전한 결정을 찾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이 조건은 다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한마디는 싸움을 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려는 책임 있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모두가 같은 표정을 짓는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해도 존중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질문할 용기와 들을 여유가 함께 있을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돈이나 명예가 걸리면 질문은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기회라는 말을 들으면 놓칠까 조급해지고 주변 사람이 이미 결정했다면 뒤처질까 불안해집니다. 이때 공자의 기록에 나타나는 의와 이익의 구분은 이익을 버리라는 명령이라기보다 무엇을 먼저 살필지 묻는 기준이 됩니다. 이 선택은 공정한가? 설명하지 못할 부분은 없는가? 가까운 사람의 신뢰를 해치지는 않는가? 새 질문을 먼저 던져보십시오. 수익이 크더라도 조건이 불분명하면 서류를 다시 보고 체면이 서더라도 누군가에게 부당한 부담을 넘긴다면 멈춰야 합니다. 특히 투자, 세금, 법률 문제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해당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말보다 확인하지 않은 확신이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은 숫자로 보이지만 잃어버린 신뢰와 관계의 비용은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결정 전의 질문은 망설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질문을 한 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체면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모른 척 넘어가고 싶고 처음 말한 주장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배움은 새 정보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회의에서 수치를 잘못 말했다면 아까 제가 말한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라고 바로잡으십시오. 가족에게 오해한 말을 했다면 네 설명을 듣고 보니 내가 성급했다고 인정해 보십시오. 사과와 정정은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과 행동이 맞아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실수가 반복된다면 원인을 적어보고 확인 절차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치는 용기는 한 번의 겸손한 말과 다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어른다움은 언제나 맞는 모습이 아니라 틀렸을 때 더 정직해지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수양입니다.
가정이나 조직에서 연장자가 먼저 질문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늘 답을 주던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천천히 알려달라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상사가 회의에서 "제가 놓친 위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후배는 실수를 숨기기보다 일찍 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모범은 완벽한 지식을 보여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전하게 드러내고 설명을 끝까지 듣는 태도도 강한 모범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한 뒤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서 이미 아는 척 결론을 내리면 다음부터는 아무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맙다고 말하고 배운 내용을 실제로 써보면 신뢰가 쌓입니다. 질문하는 어른은 권위를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 정확하게 말하도록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음, 그 한 번의 태도가 가족과 일터의 침묵을 줄입니다. 좋은 질문을 했더라도 답을 기억에만 맡기면 다시 혼란이 생깁니다. 특히 날짜, 금액, 약 복용법, 계약 조건, 다음 방문 시간은 작은 차이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들은 자리에서 바로 적으십시오. 메모에는 4가지면 충분합니다. 언제 들었는지, 누가 설명했는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약에 관한 내용은 약 봉투나 안내문과 함께 확인하고 이해가 다르면 의사나 약사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돈과 계약도 말로만 믿지 말고 문서와 공식 안내를 살펴야 합니다. 메모를 한 뒤에는 이렇게 되짚어 보십시오. 제가 이해한 것은 이 날짜까지 이 금액을 보내고 그 다음 연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한 문장이 오해를 크게 줄입니다. 기록은 상대를 의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생활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신뢰를 돕습니다. 질문하는 용기도 근육처럼 조금씩 길러야 합니다. 큰 회의나 중요한 계약에서 갑자기 잘하려고 하면 더 긴장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 작고 안전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휴대전화 기능 하나를 가족에게 묻고 병원 안내판에서 모르는 절차를 직원에게 확인하고 모임에서는 낯선 용어의 뜻을 짧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한 뒤에는 대답을 한 번 들었다고 끝내지 마십시오. 직접 눌러보고 적어보고 다시 해보아야 내 것이 됩니다. 잘 되지 않으면 같은 질문을 조금 더 좁혀서 다시 하십시오. 제가 막힌 곳은 이 화면 다음입니다라고 말하면 설명도 쉬워집니다. 하루가 끝나면 오늘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새로 알았는지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질문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는 습관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중요한 순간에도 체면보다 정확함을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익숙함은 반복에서 옵니다. 조금씩. 이제 오늘 바로 할 일을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미뤄둔 질문을 한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병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설명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 배우고 싶은 휴대전화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낯선 문장이나 직장에서 정확히 모르는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종이에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무엇이 궁금한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답을 들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드러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전문적인 문제라면 가족의 추측보다 전문가나 공식 기관을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을 정해 실제로 묻고 들은 내용은 자신의 말로 되짚어 확인하십시오.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입을 열고 한 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체면은 잠깐 불편할 수 있지만 확인한 사실은 앞으로의 선택을 오래 지켜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 바뀌고 제도와 기술도 매일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아는 어른은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때 정확히 묻는 어른은 될 수 있습니다. 논어에 기록된 배움과 성찰, 신뢰의 원칙을 오늘의 생활에 옮기면 질문은 무지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이 됩니다. 무례한 반응에는 중심을 지키고 따지기보다 사실을 묻고 이익 앞에서는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잘못 알았다면 고치고 배운 것은 기록하며 하루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오늘 미뤄둔 질문 하나를 적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차분히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묻지 않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